일본 정부가 전례 없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현대차가 일본에서 완전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순간 일본 자동차 산업 전체가 멈춰섰습니다. 이대로는 국가 경제가 붕괴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토요타, 혼다, 닛산, 자랑스러운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생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현실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한국으로 날아간 일본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죠? 그가 서울에서 3개월간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한국 기업들의 실체가 공개되자 일본 전체가 경악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기술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게 사실이었구나. 전기차 핵심 부품의 80%, 배터리 기술의 90%를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우리가 자동차 강국 아니었나?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던 거야? 일본 국민들의 분노와 충격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기업인이 한국에서 발견한 놀라운 해결책과 예상치 못한 반전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일본이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카하시 켄지입니다. 47살, 일본 나고야에서 자율주행차 부품 전문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전 도요타 연구소 수석 엔지니어였죠. 그런 제게 오늘 아침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요타 전기차 라인 전면 가동 중단. 회사 직원이 다급하게 달려와서 알려준 뉴스였어요. 중국산 부품 제재 조치로 인해 도요타뿐만 아니라 혼다, 닛산까지 줄줄이 생산을 멈춰선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대차 구매팀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켄지 상, 죄송하지만 이번 분기 계약을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왜 일본 정부의 한국 기업 견제 정책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머리가 하얘졌어요. 현대차와 기아차 계약이 저희 회사 매출의 60%였거든요. 이게 사라진다는 건. 급히 재무팀장을 불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현대차 계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죠?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출이 절반 이상 날아갑니다. 공장 가동률도 20% 밑으로 떨어질 거고요. 그럼 직원들은? 대규모 해고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20년간 함께 일해온 직원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들을 길거리에 내쫓을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뉴스에서는 연일 충격적인 보도가 이어졌어요.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주가 폭락, 전기차 생산 중단으로 수만 명 실업 위기. 더 충격적인 건 정부 발표였습니다. 경제산업성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 배터리 기술의 90%, 자율주행 센서의 85%를 한국에 의존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 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한국의 기술을 가르쳐 줬는데 언제 이렇게 뒤바뀐 거죠? 그때 제가 20대 후반이었을 때가 떠올랐어요. 일본의 전기차 기술을 한국 업체에 공급했다가 저가 경쟁으로 시장을 완전히 빼앗긴 쓰라린 기억 말이에요. 그 이후로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죠. 한국에 기술을 주면 반드시 돌아서서 일본을 추월한다. 저도 그 말을 굳게 믿게 됐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 그때의 우려가 현실이 됐네요. 한국은 우리가 준 기술을 바탕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력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배터리 밀도, 충전 속도, 자율주행 정확도 모든 면에서 우리를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경제산업성 장관 비서실에서였죠. 다카하시 상 장관님이 내일 오전 10시에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를요? 무슨 일로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 장관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회의실에는 경제산업성 고위 관료들이 가득 앉아 있었죠. 다카하시 상,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 저희 업계는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3개월 안에 해결책이 없으면 그래서 부탁이 있습니다. 장관이 말을 끊었어요. 한국 가서 협상해 주십시오. 네. 한국이요? 순간 과거의 트라우마가 떠올랐어요. 20년 전 그 쓰라린 기억 말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기술을 빼가려고만 하거든요. 협상이 아니라 기술 유출만 당할 뿐입니다. 다카하시 상 장관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지금은 과거 감정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탁자 위로 두꺼운 보고서가 놓였습니다. 일본 자동차 산업 붕괴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보고서를 보십시오. 현재 추세로는 6개월 안에 일본 자동차 업계 전체가 무너집니다. 도요타 주가는 이미 30% 떨어졌고 협력업체들은 줄줄이 도산 위기예요. 보고서를 넘겨보니 충격적인 수치들이 나왔어요. 실업자 예상 수치만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당신 같은 중소기업 CEO들이 한국과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기업들은 체면 때문에 못 나서거든요. 하지만 장관님 다카하시 상, 개인 감정과 국가 위기를 구분하십시오. 장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3개월, 딱 3개월만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 안에 돌파구를 못 찾으면 우리 업계 전체가 중국에 넘어갑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관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 회사 직원들, 협력업체 직원들, 나아가 일본 자동차 산업 전체의 운명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과연 한국 기업들과 진정한 협력이 가능할까요? 결국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14년 만이었어요. 마지막 출장이 2011년이었으니까요. 그때와 지금 정말 많은 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14년 전 제가 기억하는 인천공항은 그냥 평범한 공항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부터가 놀라웠어요.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몇 초 만에 통과되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켄지님. 즐거운 여행 되세요. 심사관이 일본어로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에 첫 번째 놀람이 왔어요. 14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공항 철도가 깨끗하고 조용했고 안내방송도 완벽한 일본어로 나왔습니다. 차창 밖 풍경도 예전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게 같은 나라 맞나? 14년 전 제가 봤던 서울 외곽은 공사 중인 건물들과 어수선한 도로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깔끔하게 정리된 신도시들이 질서정연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더욱 놀랐습니다. 역사 내부가 마치 공항 같았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길 찾기도 쉬웠고 모든 안내판이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일본에서 오셨어요? 오랜만에 한국 오신 건가요? 네, 14년 만입니다. 아, 그럼 많이 바뀐 걸 느끼실 거예요. 특히 강남 쪽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정말 기사님 말이 맞았어요. 강남 거리를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14년 전에 봤던 그 복잡하고 어수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깔끔한 고층 빌딩들과 넓은 보도, 질서정연한 교통체계가 눈에 들어왔죠. 호텔에 체크인하면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프런트 직원이 유창한 일본어로 응대해 주더라고요. 켄지님, 저희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방에 들어가서 창밖을 내다보니 한강이 보였어요. 한강공원도 예전보다 훨씬 아름답게 정비되어 있었고 시민들이 여유롭게 산책하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가 알던 한국이 이랬나? 14년 전 제가 가졌던 선입견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경계심을 놓을 수 없었어요. 과연 내일 현대차 본사에서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현대차 본사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건물 규모부터가 압도적이었거든요. 로비에서 안내데스크 직원이 완벽한 일본어로 맞아주더라고요. 다카하시 켄지님이시죠? 전략기획본부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에 올라가니 대회의실이 나왔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 전경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켄지상. 저는 현대차 전략기획본부장 김성호입니다. 김 본부장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40 초반 정도? 하지만 눈빛은 예리했죠.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상황이 어려우시다고 들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 본부장이 자료를 꺼내 보여주더라고요. 켄지상. 하지만 저희도 과거를 잊을 수 없습니다. 1990년대 일본이 저희한테 반도체 소재 수출을 금지했을 때, 2019년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켰을 때 기억하시나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때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마다 일본은 안보상 이유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업들을 견제하려는 의도였죠. 삼성, LG, SK. 저희 기업들이 일본을 추월하자 그런 조치를 취한 거 아닙니까? 김 본부장의 말이 계속됐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가 전기차 배터리에서 앞서가자 IRA법으로 견제했죠. 중국산 원료 사용하면 보조금 안 준다고 하면서요.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협력하자고 하시면 솔직히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김 본부장님,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김 본부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켄지상, 오해하지 마세요. 거절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김 본부장이 새로운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기존처럼 기술 이전은 안 됩니다. 대신 한국 제조 플러스 일본 설계 공동 개발을 제안합니다. 서로의 강점을 살리는 거죠. 공동 개발이요? 네, 저희가 배터리와 전력 제어 시스템을 담당하고 일본 쪽에서는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센서 설계를 맡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모델의 협력 방식입니다.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이것도 결국 우리 기술을 빼가려는 전략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거 그 쓰라린 경험이 자꾸 떠올랐어요.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본으로 돌아가서 검토해보고. 켄지상, 김 본부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 전에 저희 연구소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연구소로 향하는 길에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20년 전, 제가 28살 때였죠. 도요타 연구소에서 개발한 전기차 인버터 기술을 한국의 한 중견기업에 라이센스로 제공했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은 우리 기술을 배워가는 학생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계약서에도 명시했죠. 해당 기술을 이용한 제품은 동남아시아 시장에만 판매한다고요. 하지만 2년 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그 한국 회사가 우리 기술을 개량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버터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것도 우리보다 30%더 효율적인 제품으로요. 이건 계약 위반 아닙니까? 제가 항의했을 때 그들의 대답은 이랬어요. 저희는 계약을 지켰습니다. 원래 기술은 동남아에만 팔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 개발한 거거든요. 기술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기술을 바탕으로 한 건 분명했죠. 그 이후 그 회사는 글로벌 시장을 석권했고 일본 업체들은 완전히 밀려났어요. 그때부터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죠. 한국에 기술을 주면 반드시 돌아서서 일본을 추월한다. 저도 그 말을 굳게 믿게 됐고요. 켄지상, 도착했습니다. 김 본부장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어요. 현대차 남양연구소 건물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규모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여기서 자율주행 담당 김도현 연구원을 소개해 드릴게요. 김도현이라는 젊은 엔지니어가 나왔어요. 30 초반 정도로 보였는데 눈빛이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켄지상. 일본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공부했어요. 특히 켄지상께서 도요타에서 개발하신 라이다 센서 기술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아, 그걸 아시는군요. 저희도 그 기술을 레퍼런스로 많이 참고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죠. 김도현이 실험실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곳에는 정말 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켄지상,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일본 기술을 훔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서로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요. 일본이 없으면 한국도 안 되고, 한국이 없으면 일본도 안 되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김도현의 말에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죠.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소규모 시범 프로젝트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비밀리에 말이에요. 시범 프로젝트요? 네. 일본 센서 기술과 한국 배터리를 결합한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성과가 나오면 본격 협력하고 안 되면 그만두는 거죠.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다를까요? 결국 저는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김도현과 함께 비밀리에 시작한 거죠. 제가 가져온 것은 일본에서 개발한 최신 라이다 센서와 자율주행 알고리즘이었어요. 현대차 쪽에서는 차세대 배터리와 전력 제어 시스템을 제공했고요. 첫 일주일은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서로 핵심 기술은 숨기면서 겉핥기식으로만 협력했거든요. 저도 혹시 기술 유출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쳤어요. 하지만 이 주차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김도현이 먼저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켄지 상,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서로 숨기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죠? 일단 한 달만 완전히 오픈해보는 건 어떨까요? 대신 계약서를 다시 써요. 서로의 기술은 절대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해서 진짜 협력이 시작됐어요. 제가 가져온 라이다 센서 데이터를 한국 엔지니어들이 분석하고 저는 현대차의 배터리 최적화 알고리즘을 배웠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 센서의 정밀도와 한국 배터리의 효율성이 결합되니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성능이 나온 거예요. 켄지 상, 이 결과 보세요. 김도현이 흥분해서 가져온 테스트 데이터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율주행 안전성이 30% 향상됐고 배터리 효율은 25%나 늘어났더라고요. 이게 정말 가능한 수치인가요? 3번 확인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바뀌었어요. 이건 기술을 빼앗거나 빼앗기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시너지였죠. 다음날 실제 도로 테스트를 했어요. 자율주행 차량이 복잡한 서울 시내를 완벽하게 주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20년간 자동차 업계에서 일해왔지만 이런 완성도는 처음 봤거든요. 켄지, 상, 솔직히 저희도 놀랐어요. 김도현이 말했어요. 일본 센서 기술의 정밀도가 이 정도일 줄 몰랐거든요. 저희 배터리와 만나니까 완전히 다른 제품이 됐네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에너지 밀도, 충전 속도, 안전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앞서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일본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회사 기술팀장에게요. 팀장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뭔 일인데요, 사장님? 우리 센서와 현대차 배터리를 결합했는데 성능이 30%나 향상됐어요. 전화 너머로 팀장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정말인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처음으로 확신이 들었어요. 이 방법밖에 살 길이 없다고 말이에요. 과거의 트라우마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협력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일본으로 돌아가자마자 현실의 벽에 부딪혔어요. 시범 프로젝트 성과가 언론에 알려진 거예요. 아마 누군가 정보를 흘린 것 같았어요. 다카하시 켄지, 한국편에 선 배신자. 아침 신문 헤드라인이 저를 직격했어요. 인터넷 댓글은 더 심했죠. 저런 놈 때문에 일본 기술이 또 털린다. 국가 기밀을 팔아먹는 매국노다. 켄지를 추방하라. 회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다카하시 사장, 한국과의 기술 협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배신자라고 하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정말 숨이 막혔어요. 저는 그냥 회사와 직원들을 살리려고 했을 뿐인데 더 큰 충격은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요 투자자 5명이 모두 모여 있더라고요. 켄지 씨, 우리는 더 이상 당신 회사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죠? 한국과 손잡는 회사에 일본 돈을 댈 수는 없어요. 당장 자금을 회수하겠습니다. 투자금 회수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투자금이 빠지면 회사가 바로 망하거든요. 잠깐만요. 성과를 보세요.
매출이 2배로 늘 수 있어요. 성과가 뭐가 중요해요? 국민 정서를 무시할 수 있나요? 한 투자자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켄지 씨, 선택하세요. 한국과의 협력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우리 투자금을 포기하든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대화했어요. 여보, 정말 힘들어 보이네. 괜찮아? 유미나 정말 모르겠어.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무슨 일인데?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한국에서의 성과, 투자자들의 압박, 언론의 비난까지 모든 거려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20년 전 일을 잊을 순 없지만 지금은 다른 상황이잖아. 회사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해봐. 맞는 말이었어요. 직원 80명과 그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정치권도 만나고 언론도 설득해보기로 말이에요. 자민당 경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을 찾아갔어요. 위원장님, 지금 상황을 아시죠? 일본 자동차 업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손잡자는 거냐? 안보상 너무 위험하다 하지만 현실을 보세요.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과 협력해야 해요. 중국 혼자서는 절대 못 이겨요. 그건 그렇지만 위원장님, 데이터를 보세요. 한일 협력으로 성능이 30% 향상됐어요. 이건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자료를 보여드리니. 위원장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이 정도 성과라면 일본이 살 길은 이것뿐입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를 포기할 순 없어요. 드디어 첫 번째 벽을 넘었어요. 하지만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한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도현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죠. 켄지상 대박 났어요. GM과 폴크스바겐에서 저희 시제품 보고 정식 계약 제의를 해왔어요. 정말요? 네, 그것도 100만 대 규모로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일본 센서 기술이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전개였어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한일 공동 기술을 원한다니요. 그런데 며칠 뒤 더 큰 뉴스가 터졌어요. 중국 정부가 긴급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한일 전기차 기술 협력은 중국 견제를 위한 음모다. 중국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경제산업성 장관이 다시 저를 불렀거든요. 켄지-상,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견제하려고 나섰어요. 네, 들었습니다. GM과 폴크스바겐 계약건도 들었고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와 정식 협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드디어 정부가 움직인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았어요. 한국에서 현대차 연구소를 다시 방문했을 때 김도현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켄지-상, 이번에는 밤새 테스트를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실제로 얼마나 완벽한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날 밤 연구소에서 밤을 샜어요. 자율주행 차량이 시속 100km로 달리면서도 완벽하게 장애물을 피하고 급제동하고 차선 변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만든 건가요? 켄지상의 센서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말 완벽한 조합이에요. 새벽 5시 마지막 테스트가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미래였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걸 걸고 이 일을 성사시키겠다고요.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는 한일 전기차 기술 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과거의 감정에 얽매여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켄지-상,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계속 추진하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제발 현실을 보세요. 일본 혼자서는 중국을 이길 수 없어요. 한국과 함께해야 살 길이 있습니다. 그날 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찬성 48%, 반대 52%. 아직 반대가 많았지만 찬성도 늘어났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찬성이 60%를 넘었더라고요.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반드시 이 협력을 성사시키겠다고요. 석 달간의 긴 협상 끝에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2025년 11월 15일 도쿄에서 역사적인 협정 조인식이 열렸어요. 일본 총리와 한국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어요. 한일 전기차 수소차 공동개발 협정이라는 이름으로요. 협정 내용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기존의 일방적 기술 이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었거든요. 양국은 핵심 기술을 공유하지 않으면서도 완성차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구조를 확립한다. 이게 핵심 조항이었어요. 일본은 센서와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한국은 배터리와 전력 제어를 담당하되 각자의 핵심 기술은 보호하면서 최종 제품만 공동 개발하는 거였죠. 조인식에서 총리가 말했어요. 이번 협정은 과거의 갈등을 넘어선 미래 지향적 협력의 모델입니다.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대통령도 화답했어요. 한국과 일본이 함께하면 중국의 전기차 독주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 전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조인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저에게 몰려들었어요. 켄지 상, 소감이 어떠십니까? 정말 감격스러워요.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됐거든요.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협정 조인 한 달 뒤 첫 번째 성과가 나왔어요. 한일 공동개발 전기차가 유럽 안전성 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거예요. 유럽 자동차 안전평가원에서 발표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한일 공동개발 차량은 자율주행 안전성에서 기존 최고 수준보다 40%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내 여론이 급속히 바뀌었어요. 반대 여론이 30%로 떨어지고 찬성이 70%로 올라간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해외 반응이었어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일본과 한국의 협력 모델이 정말 인상적이다. 이런 방식이 진정한 글로벌 협력의 미래다. 폴크스바겐 CEO도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일 공동기술은 우리가 찾던 바로 그것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도입을 검토하겠다. 제 회사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출이 작년 대비 300% 늘었고 직원을 30명 더 뽑았어요. 무엇보다 직원들의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죠. 사장님,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세계를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팀장이 말하더라고요.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유미야, 정말 다행이야. 올바른 선택이었던 것 같아. 여보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 처음엔 정말 걱정했거든.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 야경이 예전보다 더 밝게 느껴졌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 뒤 뉴욕에서 열린 유엔 산업혁신 포럼에 초청받았어요. 저와 현대차 김성호 본부장이 함께 기조연설을 하게 된 거였죠. 무대에 올라서니 전 세계에서 온 기업인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가득 앉아 있었어요. 정말 떨렸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다카하시 켄지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경쟁자로만 생각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적으로 여겼어요.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저희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가 되었어요. 김성호 본부장이 바통을 이어받았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 일본의 견제 때문에 불신이 깊었죠. 하지만 위기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우리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기술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이라는 거려. 경쟁보다는 협력이, 갈등보다는 상생이 모두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이어졌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독일 폴크스바겐 임원이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김 본부장이 대답했어요. 한일 공동개발 차량은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2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제치고 1위에 올랐어요. 또한 양국 자동차 산업 고용이 각각 30%씩 늘었습니다. 미국 GM 대표가 또 질문했어요. 다른 나라들도 이런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실제로 독일과 프랑스, 미국과 멕시코가 저희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연설이 끝나고
김 본부장과 함께 뉴욕 센트럴파크를 걸었어요. 켄지 상,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네요. 저도요. 1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솔직히 처음에는 켄지 상을 믿지 못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한국을 또 기술을 빼가려는 나라로만 봤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네, 완전히 달라요. 이제는 진짜 파트너예요. 그때 김 본부장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켄지상, 다음 프로젝트는 뭘 할까요? 수소차? 좋은 생각이에요. 이번에는 수소 연료 전지를 함께 개발해 볼까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해가 비치고 있었어요. 1년 전만 해도 불신과 갈등으로 가득했던 두 나라가 이제는 세계 시장을 함께 공략하는 파트너가 되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기술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 이 말이 이제는 전 세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년이 흐른 2027년, 저는 다시 한국에 와 있어요. 이번에는 관광이 아니라 새로운 공장 기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한일 공동연구개발센터라는 거대한 간판이 세워진 부지를 보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부산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기차 연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거든요. 기공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한국 대통령, 일본 총리는 물론이고 독일 총리, 미국 부통령까지 참석했어요. 김성호 본부장, 아니, 이제는 현대차 부사장이 된 김 부사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켄지 상, 꿈만 같네요. 정말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요,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기공식 연설에서 한국 대통령이 말했어요. 이 연구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과거의 갈등을 넘어선 미래 협력의 상징이에요. 일본 총리도 화답했어요. 한국과 일본이 함께 만든 이 모델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윈윈 협력의 표본이 되었어요. 연설이 끝나고 저에게도 마이크가 왔어요. 저는 3년 전 이곳에 왔을 때 한국을 적으로 여겼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일본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라고요.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여러분,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좋은 기술은 모든 인류가 함께 누려야 해요. 기공식이 끝나고 김 부사장과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요. 켄지 상, 요즘 어떠세요? 회사는 잘 되고 있고 덕분에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직원이 300명까지 늘었어요. 김 부사장님은 어떠세요? 저희도 대박이에요. 전 세계에서 주문이 밀려 들어와서 생산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때 김 부사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켄지 상, 정말 고마워요. 캑지 상이 용기 내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김 부사장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니에요. 처음에 켄지 상이 오셨을 때 저희는 거부감이 컸거든요. 하지만 켄지 상의 진정성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어요. 김 부사장님,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갑시다. 물론이죠. 그날 밤 호텔에서 일본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감동적인 하루였어. 어떤 일이 있었는데? 한일 공동연구센터 기공식이 있었는데 정말 꿈 같았어. 그래? 정말 다행이야. 여보가 힘든 시기 잘 견뎌줘서 고마워. 유미야.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아. 이제는 확신의 창밖으로 부산 야경이 보였어요. 한국과 일본을 잇는 바다 위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갈등과 불신의 시대를 넘어서 협력과 상생의 시대로 말이에요. 지금까지 다카하시 켄지의 특별한 여정을 들어보셨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의 길을 개척한 한 기업인의 용기 있는 이야기였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켄지처럼 과거에 얽매여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협력을 할 수 있는 곳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혁신은 모든 인류가 함께 누려야 해요.
갈등보다는 협력이, 경쟁보다는 상생이 모두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켄지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공유도 부탁드려요.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글로벌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